밤 11시 서울의 낡은 골목길. 소인의 식당이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 기름때 낀 환풍기가 힘겹게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식당 안은 돼지기름이 지글거리는 고소한 냄새와 칼칼한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이 한소희의 세상이었다. 그녀의 전장이자 유일한 피난처. 그녀는 무표정하게 뜨거운 철판을 닦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기계처럼 정확한 움직임. 한때 K2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던 그 손은 이제 집게와 뒤집개를 더 익숙하게 다뤘다. 해병대 수색대의 붉은 명찰과 대위 계급장이 새겨진 군복 대신 닳고 다른 회색 티셔츠와 앞치마가 그녀의 유니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 뒤에 숨기고 있었다. 딸랑. 요란한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싼 소주와 오만함에 절은 남자 셋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앞장선 남자는 억센 팔뚝에 어울리지 않는 호랑이 문신을 하고 있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가게들로부터 보호비를 뜯어내는 조직의 말단. 백호라 불리는 자였다. 이모, 여기 장사 아직 안 끝났지? 그는 소희를 향해 비아냥거리며 빈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소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무시가 상책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봐, 대답 안 해. 우리가 뭐게 돼지로 보여. 백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일행들이 낄낄거리며 식당 안을 훑어봤다. 손님은 구석자리에 앉은 노부부 한 쌍뿐이었다. 백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오이, 영감, 여기서 밥이 넘어가 이렇게 맛도 없는 집에서. 그는 노인의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소희의 철판 닦는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무감각하던 눈동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스쳤다. 노인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자 백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노부부의 물컵을 손으로 쳐서 엎질러 버렸다. 차가운 물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적셨다. 아이고, 이를 어째. 할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손이 미끄러졌네. 영감, 괜찮지? 백호가 이죽거렸다. 그때였다. 백호가 위협적으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주는 순간 어디서 늙은이가 눈을 똑바로 떠 한소희가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흐르는 물 같은 하나의 동작이었다. 번개처럼 빠르지도 우레처럼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 백호의 손목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기보다는 가볍게 감쌌다. 이 여편네가. 백호가 팔을 뿌리치려던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소희의 손가락 몇 개가 그의 손목 안쪽의 급소를 정확하고 깊게 눌렀다. 찌르는 듯한 고통에 백호의 팔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소희는 그 힘의 흐름을 역이용해 그의 몸을 부드럽게 돌렸다. 백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소희의 단 한 손에 완벽하게 제압당해 있었다. 크악 뭐야.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다. 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함께 온 일행들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왕이었던 백호가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장난감처럼 붙잡혀 있는 광경을 소희는 고개를 숙여 백호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름 냄새 자욱한 식당의 공기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가게에서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손님에게 백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손대지 마.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이 끝난 선고였다. 노부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백호는 꺽꺽거리며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못했다. 식당 구석, 천장 모서리에 달린 낡은 CCTV에 작은 붉은 램프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소리 없이, 그러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소희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승리감이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지친 고통의 흔적이었다. 권위의 상징인 제복, 규율적인 질문들, 원치 않는 관심,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의 망령들이 맹렬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그녀의 식당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군인의 본능이, 잊었다고 믿었던 피와 총성의 기억이 다시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경찰서의 공기는 탁하고 건조했다. 한소희는 취조실에 앉아 최소한의 단어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간결하고 사실에 입각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보고. 그것은 경찰 진술이라기보다는 군대에서의 작전 보고 방식에 가까웠다. 반면 팔에 깁스를 한 백호는 온갖 과장을 섞어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가 그냥 밥 좀 먹겠다는데 다짜고짜 저를 패대기 쳤다고요. 저 여자, 눈빛부터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준 형사는 말없이 양측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경찰들과 달랐다. 그는 소란스러운 백호의 주장보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한소희의 태도에 더 주목했다. 그녀가 앉아있는 자세, 서류를 넘기는 손짓 하나하나에 벤 절제된 규율. 그것은 평범한 식당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누군가 경찰서 내부망에서 빼내거나 혹은 노부부의 손주가 올렸을지도 모를 그날의 CCTV 영상이 오늘의 유머 같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 사이다 덩치만 믿고 깝치던 동네 조폭, 한 손으로 참교육 당함.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번져나갔다. 영상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조폭의 오만한 행패, 위축된 노부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미스터리한 여사장.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게 진짜 걸크러시다. 곧이어 신상털기에 능한 누리꾼들이 그녀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영상은 새로운 제목과 함께 더욱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해병대 출신 여장부, 현실판 원더우먼. 한소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가게가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포위된 것을 발견했다. 카메라 렌즈들이 하이에나의 눈처럼 번뜩였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투명인간 같은 삶을 원했다. 하지만 이제 온 세상이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셔터를 내린 채 안으로 숨어버렸다. 원치 않는 관심은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트라우마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있었다. 강지훈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다. 훈련된 관찰자의 눈으로 그는 제압 장면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망설임을 보았다. 그녀가 노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다는 것을. 그는 또한 그녀의 움직임이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님을 간파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철저히 훈련된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그는 그녀의 신원 조회 파일을 열었다. 한소희,
예비역 해병대 대위, 특수수색대 중대장, 명예 전역. 완벽한 군인의 이력서 뒤에 찍힌 너무나 갑작스럽고 조용한 전역 기록. 강지훈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중년의 남자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 지역의 어둠을 지배하는 기업형 조직, 명성건설의 양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백호 따위의 부상은 문제가 아니었다. 공포로 군림해온 자신의 조직이 여자 하나에게 농락당하고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수치.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부 모이라고 해. 그의 나직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에 부하들이 긴장했다. 양 회장은 스크린 속 소희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우스갯거리가 됐어. 가서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르쳐줘. 이 동네 주인이 누군지. 그날 밤 한소희는 불 꺼진 식당 안,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기자들이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 바로 그때 식당 건너편 길가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채서 내린 것은 어제의 어설픈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훈련되어 있었고 눈빛은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소인의 식당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원치 않던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구체적이고 어두운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소희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셔터 자물쇠가 조용히, 그리고 전문가의 솜씨로 해체되는 소리가 들렸다. 어설픈 동네 건달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손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영토였다. 모든 물건의 위치,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그녀의 신경망은 식당 전체에 뻗어 있었다. 육중한 남자 셋이 소리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여자를 찾아 손전등을 켰지만 식당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들이 방심하고 흩어지는 순간 소희가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의 발밑으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소희는 그의 뒤로 파고들어 묵직한 프라이팬으로 목덜미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남은 두 명이 당황하며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밑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주방에서 미리 열어둔 가스 밸브를 발로 찼다. 밸브에 연결된 낡은 고무호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미끄러운 돼지기름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까하! 한 명이 소리치며 주방 쪽으로 달려오다. 그대로 기름을 밟고 크게 미끄러졌다. 그가 허우적거리며 넘어지는 순간 소희는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소희가 던진 강철 집게가 그의 손등을 강타했다. 악비명과 함께 총을 놓친 그의 턱으로 소희의 단단한 팔꿈치가 꽂혔다. 모든 것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식당 안에는 3명의 장정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소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 섰다. 승리의 쾌감은 없었다. 다만 지독한 피로감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양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는 차가운 흥미와 경계심이 떠올랐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된다.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전화기 하나를 들었다. 장면이 바뀌어 한적한 외곽의 개인 사격 훈련장. 한 남자가 귀마개를 낀 채 흔들림 없는 자세로 권총을 쏘고 있었다. 탕, 탕, 탕. 모든 총알이 관역의 정중앙 10점 라인에 박혔다. 40대 중반에 군인처럼 다부진 체격과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남자. 그의 이름은 김동철이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양 회장이었다. 자네가 맡아줘야 할 일이 하나 생겼네. 한소희라는 여자야. 김동철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관역을 조준하던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가 기억에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린 이름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김동철은 혼자 소인의 식당을 찾았다. 소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밤새 난장판이 된 가게를 깨끗이 치우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동철의 얼굴을 본 순간 건달 수십 명이 와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커피를 따르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과거에서 걸어 나온 유령.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남자였다. 오랜만이건 한대위. 김동철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군인의 명예 대신 속을 알 수 없는 음험함이 배어 있었다. 여전히 쉽게 꺾이지 않는군. 그 성격은 여전해.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를 암시하는 말들로 그녀의 상처를 헤집었다. 이 가재 아버님께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네. 참 좋은 땅이야. 곧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텐데 자, 이런 작은 식당을 하기에는 아깝지 않나. 그가 떠나고 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과거의 그날 밤으로 끌고 갔다. 퍼붓는 비, 칠흑 같은 어둠, 귓가를 찢는 총성.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야간 침투 작전이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한소희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때 작전 지휘관이었던 김동철 소령에게서 무전이 왔다. 원래 계획과 다른 위험한 경로로 진입하라는 명령이었다. 여기는 적의 매복 예상 지점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소희가 반대했다. 명령이다. 한 대위가라면 김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국 그녀는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그의 말은 틀렸다. 아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곳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소희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녀가 동생처럼 아끼던 부사관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봐야 했다. 정하사, 정신 차려. 작전은 실패했고 정하사는 결국 숨을 거뒀다.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소희에게 돌아왔다. 김동철은 자신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군검찰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희는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무능한 장교라는 오명과 함께 군복을 벗어야 했다. 쨍그랑 소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가두고 있던 것은 건달도 기자도 아니었다. 배신과 죽음,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기억이었다. 진짜 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공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동철이 남기고 간 과거의 항해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한소희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처럼 깨진 유리 조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우고 바닥에 커피 자국을 닦아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혼란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존해온 방식이었다. 며칠 뒤 가게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명성건설 명의의 부동산 매입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서류는 그녀를 다시 과거의 한 장면으로 데려갔다. 1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모습. 평생 해병대원으로 살았지만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아버지였다.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야. 소희야, 우리 가족의 역사고 네가 세상 풍패 시달리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너의 집이다. 아빠는 이제 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지켜다오. 약속할 수 있겠니?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유언이자 그녀가 받은 마지막 명령이었다. 이 가게와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의 뿌리이자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한편 강지훈 형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양 회장과 명성건설의 뒤를 캐려 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한소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백호는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강지훈이 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서장은 그를 불러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민생 치안에나 신경 쓰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검은 돈이 경찰 상층부까지 뻗어 있음을 직감했다. 법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다음 공격은 금융권에서 들어왔다. 소희가 아버지를 이어 성실하게 갚아나가던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은 갑자기 불시 경영 실태 점검을 이유로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며칠간 휴업했던 것을 경영 불안의 증거로 삼았다. 돈줄을 끊어 그녀를 말려 죽이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소희는 코너에 몰렸다. 가진 돈은 거의 바닥났고 가게는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은행에서 보낸 최종 통지서를 들고 망연자실했다. 한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 가게 벽에 그어진 낡은 선들이 들어왔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매년 그녀의 키를 재주던 흔적이었다. 아버지가 늘 앉던 낡은 의자, 그녀가 처음으로 요리를 배웠던 주방,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역사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 최후의 성체였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소희가 디피언트하게 다시 가게 문을 열자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아저씨, 그들 모두 명성건설로부터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혼자서 꿋꿋하게 버티는 소희의 모습에서 작은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몰래 그녀에게 어묵 한 그릇을 건네며 속삭였다. 힘내요. 한 사장,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그 작은 연대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밤 소희는 가게 문을 닫고 벽에 동네 전체의 지도를 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지를 사수해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가게 주변에 굵은 선을 그었다. 선전포고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훈 형사였다.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소희 씨,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서장 몰래 알아본 게 좀 있습니다. 경찰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소희와 강지훈 형사는 늦은 밤 문을 닫은 그녀의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 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경찰, 다른 한 명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군인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털어놓았다. 명성건설이 지난 몇 년간 벌여온 적대적 부지 매입의 역사, 재개발 사업 허가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법의 탈을 쓰고 있어 그가 공식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희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통지서를 내밀었다. 그녀는 김동철의 방문과 그의 암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뺏기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비공식적인 협력입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저는 경찰로서의 권한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독한 전쟁의 첫 번째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다. 양 회장은 한소희의 저항에 분노를 넘어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한소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를 지탱하는 주변 환경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녀를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동네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떡볶이 가게의 유리창이 박살났고 인쇄소에는 원인 모를 작은 불이 났다. 밤마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했다.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들의 원망은 점차 한소희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소희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잠자고 있던 지휘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동네 전체가 그녀가 사수해야 할 진지였다. 그녀는 동네 상인들을 모았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그들도 담담하고 확신에 찬 그녀의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소희는 그들에게 자신의 군사적 지식을 활용해 민간인 버전의 방어 전략을 가르쳤다. 교대로 순찰을 도는 자율 방범대 조직, 모든 협박과 위협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증거 수집 방법, 위험 상황 시 서로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비상 연락망 구축. 그녀는 이 작은 민간인 부대의 실질적인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일상에 작은 온기를 가져다 준 것은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언제부턴가 가게 뒷골목을 맴돌던 녀석에게 소희는 무심한 척 매일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 험상궂은 얼굴과 달리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녀석에게 그녀는 해병대의 구호인 필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꾸준한 다정함을 보여주는 대상이었다. 은행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소희는 대출금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창고는 낡은 군용품과 잡동사니 그리고 먼지로 가득했다. 그녀가 묵직한 상자들을 옮기고 있을 때
어느새 따라 들어온 필승이가 먼지 쌓인 상자더미 위로 뛰어올랐다. 그 바람에 낡은 상자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상자들이 치워진 벽면 아래 다른 곳과 색깔이 다른 낡은 마룻바닥 한 칸이 드러났다. 호기심이 동안 소인은 쇠지렛 대로 그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꼼꼼했던 아버지는 수십 년 전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준 소액 대출 기록을 장부에 적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장부의 여백에는 다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을 빌려갔던 이웃들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협박을 받아 헐값에 땅을 팔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 땅을 사들인 것은 당시에는 이름도 없던 유령 회사. 바로 양 회장의 명성건설 전신이었다. 아버지는 양 회장의 범죄 행각을 처음부터 알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는 아버지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동네에 침묵하는 수호자였다. 이 장부는 강지훈 형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양 회장의 과거 범죄 행각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희는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앉아 아버지의 장부를 펼쳐 들었다. 그 옆에는 필승이가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지 이 가게와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임무였다. 그녀는 새로운 결의에 찬 차가운 목소리로 강지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강 형사님, 아버지가 남기신 전쟁 기록을 힘없는 자들의 연대. 그들의 손에 마침내 날카로운 무기가 쥐어졌다. 아버지의 낡은 장부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다. 강지훈 형사는 설명했다. 과거의 범죄입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단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지금의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범죄를 연결할 자백이나 현행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벽에 걸린 동네 지도를 바라보았다. 마치 작전 지도를 보는 지휘관처럼. 그녀는 군사적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을 유인하고 고립시키고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덫을 놓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이웃들을 통해 자신이 마침내 땅을 팔기로 결심했다는 소문을 흘렸다. 협상은 재개발 사업 기공식이 열리는 날 오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다. 양 회장의 승리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린 것이다. 작전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한소희는 강지훈이 구해온 초소형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양 회장과 김동철을 직접 만난다. 그녀의 임무는 그들을 도발하여 과거 군 비리와 현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둘째, 동네 주민들은 기공식 현장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를 벌인다.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을 키우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셋째, 강지훈은 믿을 수 있는 후배 형사 몇몇과 함께 식당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현장을 덮친다. 기공식 당일 오전, 검은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춰서고 마침내 승리를 손에 넣었다고 믿는 양 회장과 김동철이 안으로 들어섰다. 현명한 결정이야. 한 사장. 양 회장이 오만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한소희는 계약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김동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계약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동철 실장님. 김동철의 미간이 좁아졌다.
5년 전 그날 밤 정진우 하사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이 죽인 겁니다. 그렇죠. 소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 하사는 저게 총에 맞은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군의 총알바디로 버려진 거였지. 당신의 돈과 출세를 위해서. 닥쳐. 김동철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의 작전은 실전이 아니었다. 양 회장과 연계된 무기 밀매상이 불법으로 들여온 신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북한군이 아닌 무기상과 결탁한 용병들이 그들을 공격했다. 정하사와 소희의 팀은 그저 미끼,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놈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너나 나나 더 큰 세상을 위해선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김동철이 폭언을 쏟아내는 순간 양 회장이 다급하게 그의 입을 막으려다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미친놈아. 그 얘기는 왜 꺼내? 그 무기값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녹음기의 존재를 눈치챈 김동철이 짐승처럼 소희에게 달려들었다. 가게 안 좁은 공간에서 두 전직 군인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자와 배신한 자의, 죽은 부하의 명예를 건 처절한 사투였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의자가 부서졌다. 김동철의 공격은 잔인하고 묵직했지만 소희의 움직임은 슬픔과 분노가 실려 더욱 날카로웠다. 기나긴 사투 끝에 소희는 부러진 의자 다리로 김동철의 어깨를 내리쳐 그를 제압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김동철을 내려다보는 순간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강지훈과 그의 팀이 들이닥쳤다. 김동철, 양현수 당신들을 살인교사 및 각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같은 시각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이 모인 기공식 현장. 동네 주민들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스피커가 장악되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방금 전 식당에서 녹음된 양 회장과 김동철의 끔찍한 대화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놈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그 무기값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충격적인 자백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두 개의 장면이 교차했다. 폐허가 된 식당 안,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한소희와 체포되는 김동철. 그리고 화려한 기공식 단상 위. 자신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범죄의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석상처럼 굳어버린 양 회장. 한소희의 마지막 작전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양 회장과 명성건설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파도 끝이 없었고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줄줄이 철창신세를 졌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동네에는 잠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군에서 일어났다. 한소희와 강지훈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5년 전의 그날 밤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구 정진우 하사의 죽음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살인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재규정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전사자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붙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날 한소희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정진우 하사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은 아니었다. 임무 완수.
이제 편히 쉬어라. 정하사.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신만의 전쟁을 끝냈다. 소인의 식당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칙칙했던 벽지는 밝은 색으로 도배되었다. 인쇄소 아저씨는 우리 동네 영웅, 소인의 식당이라는 멋진 간판을 선물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한소희 혼자의 가게가 아니었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 세탁소 아저씨,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동네의 사랑방이자 심장이 되었다. 어느 날 해병대 사령부에서 높은 장군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군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그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명예로운 복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그녀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소희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창밖 평화로운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의 전장은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가의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그녀의 영혼을 올가매던 군복을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벗어던졌다. 강지훈 형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했다. 그는 이제 딱딱한 제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종종 식당에 들렀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었고 그녀는 그의 빈 그릇을 채워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다.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회이자 그 이상이기도 한 감정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어느 평범한 오후, 소인의 식당은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한소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다. 처음으로 온전히 행복해 보이는 맑은 미소가 걸려있다. 강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의 발치에는 이 가게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 필승이가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한소희는 문득 창밖을 본다. 시끄럽지만 정겨운 사람들, 낡았지만 따뜻한 건물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녀의 세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